코리아 세븐 2025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9% 감소했고 영업손실 18.6% 감소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14.6회전이고 손익분기점 회복하기 위한 핵심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리아 세븐에 대한 사업 개요입니다. 세븐일레븐으로 이 브랜드가 되어 있죠. 본사 주소가 강동구 1005대로 1077번지. 대충 어딘지 알겠습니다. 그 지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어느 건물인지. 그 새로 진 건물인데 거기에 그 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 의류업체도 들어가 있는 것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1989년 5월 6일 올림픽점을 오픈해서 국내 최초 프랜차이즈 CVS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CVS가 편의점 컨베니언스 스토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9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롯데리아로부터 독립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2024년 3월 20일부로 한국 미니스톱을 합병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1927년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시의 작은 얼음 공장에서 태동했다고 그러고 전 세계 71,734개의 스토어가 있다고 그렇게 좀 홍보성이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 3위로 밀린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한번 진행해 보죠. 비상장 기업입니다. 롯데 지주가 92.47%, 장부 가격이 자본이 5,000원인데 지금 장부 가격은 3,395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매출은 4조 8,227억 원으로 전년보다 9%가 감소했고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조 8,053억 원으로 9.4% 더 내려갔습니다. 갭이 마이너스 0.4%이기 때문에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납품하는 쪽을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자기네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됐다 한마디로. 물론 운영 경비를 또 8.1% 감소시킨 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이 0.94, 0.93에서 0.01포인트 1년에 조금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4%. 그리고 재고 회전율을 아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4.6회전, 전년도가 17.6회전, 3년 연속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악성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2024년에 미니스톱을 합병했는데도 재고는 그때 크게 안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재고 관리가 핵심으로 여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이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으면은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원가 회계나 스루풋 회계나 스루풋 관점으로 손익계산서를 해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죠. 용어 자체가 상품 매출 원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상품 매출 재료비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의미상 낫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재고가 2,621억 원, 225억 7,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는 좀 줄였어요. 47억 1,700만 원을 줄였는데 합병했을 때 오히려 줄었다.
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또 늘었느냐? 그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자기네들 가맹점이 좀 늘어서 그런 건지 그 요즘은 이렇게 이 산보를 하다 보면은 세븐일레븐보다는 CU가 눈에 많이 떠요. 동네 그 골목 그 상권 이런 데를 가보면은 GS도 뭐 많이 있겠죠. 전국적으로는 뭐 GS가 제일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매출이 9% 감소했는데 9%를 거꾸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재고자산 명세 금액하고 2022년도 3년치를 추적하면은 그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이 2022년도에 2,379억 원 많다고 돼 있거든요. 그 갭이 121억 원이나 됩니다. 이런 심각한 오류를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재고는 못 믿겠다 꾀꼬리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뭐 차이가 없죠. 그 분석 내용이 매출원가 재료비나 매출원가나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공비도 없죠. 여기서 분석해서 건질 내용은 총 제조비용을 총 상품비용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조 8,278억 원. 상품 증감을 그 스루프 쪽에서는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 재고자산인데 비성분에서는 표시를 안 했고 그냥 상품 매출원가로 직접 나와버렸죠. 원칙대로 표준 표기 방식이라면 상품의 재고자산 증감액을 마이너스로 비성분에서는 표현하고 상품 매입액을 공개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양식 그 흐름으로 입고 출고 이런 거 좀 해줘야 됩니다. 항상 이게 소망스러운데 그 관습으로 굳어져 가지고 유형자산은 이런 양식에 의해서 공시를 하는데 왜 재고만 기말 재고만 공시하느냐? 그게 재고가 참 문제가 많은 그런 거죠. 특히 총 상품 비용 그 갭은 계속 유지가 되고 이게 상품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아쉽게도 2025년에 1,700만 원, 2024년에는 2,800만 원 차이가 있고 2023년에는 요 121억 원이 재무상태표와의 갭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도 그러니까 2022년 높게 넘어와 가지고 이런 믿지 못할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가 돼버렸네요. 주요 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가 1275억 원으로 6.4% 감소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4년도에 383명이나 잘랐고 2025년도에 152명을 감원시켰습니다. 평균 임금은 7,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임금은 인상을 시켜줬는데 편의점 비교해서 관심 있는 사항은 연간 평균 임금입니다. BGF 리테일의 이 노란봉투법에 의한 원청 분규 그게 지금 이슈가 됐는데 BGF 리테일이 CU가 6,280만 원, 코리아 세븐이 GS 리테일보다는 한 300만 원 연봉. 그러니까 이 GS 리테일과 코리아 세븐은 비교해서 CU보다는 자기네들이 1,000만 원 정도 연간 많이 받으니까 조용히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BGF 리테일 할 때 제 견해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일한 임금 수준으로 경쟁을 해봐라.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BGF 리테일이 가장 성과가 좋은데
그렇게 쇠 빠지게 부려먹는 거를 착취한다고 공격을 해도 할 말은 없을 거다. 아니면 자동화를 더 하든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 재고 회전율 떨어졌고요. 스루픈율은 올라갔습니다. 역방향이면 일단 제조업처럼 부직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적용해 봅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마이너스 9.4%, 총자산 회전율은 2.56으로 크게 증가는 했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15.9회전, 수금은 빨리 하네요. 그리고 납품 협력업체한테 재고 지급 속도, 대금 지급 속도 10회전, 2024년도에 좀 꽤 올라왔다가 조금 더 다시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듀퐁 ROI 자본 회수율 마이너스 19.4%. 전년보다는 조금 3.4%가 개선이 됐습니다. 롯데지주가 지금 강영 CEO를 아마 좀 심각하게 교체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3년 연속 적자를 행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하는데 이걸 반증하려면은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근데 그 손익계산서에 이미 우리는 1차 추론으로 내려갔을 걸 이렇게 추론을 했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된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 이 제품 가격 추이에도 얘기했지만은 BGF 리테일이나 그 GS 리테일도 거의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 유통업의 특성상 취급 아이템이 방대하고 아이템의 교체, 인아웃이 수시로 발생되며 판매 형태가 다양하여 합리적인 가격 변동 추이를 산출하기 어렵고 그 효용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이거 말이죠. 그래도 그 대표 상품 ABC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ABC를 선정해라. 가장 매출이 많이 나가는 그게 뭐냐? 담배일걸요? 그리고 쇠주, 라면 이런 거 선정해가지고 알려주면 될 거 아니냐? 아니면 자기네들이 전문으로 하는 그 프레시 푸드 이런 거 좀 선정해서 한 5가지 정도만 A, B, C, D, E까지 좀 이렇게 한 5가지만 좀 선정해서 해줘도 친절한 금자씨라고 칭찬을 받을 텐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그래서 반증을 해드리고 싶어도 반증을 못하는 안타까움.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은 적자지만 실질적으로는 3,100억 원의 이익이 있다. 현금으로 왜 그러냐? 비현금 비용들이 있습니다. ANI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이건 영어에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Adjustment to Net Income. 영어식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금액이 3,728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찰로는 돈을 벌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2,655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최종 FEM Final on the Money 최종 번 돈은 2,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벌었는데 어디다 썼냐? 채권자한테 4,452억 원을 갚았어요.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67.8%인데 51.8%.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960억은 신종자본증권인데 나머지 그러면은 이게 1,000억이라고 보면은 한 3,000억 정도는 번 돈에서 갚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B를 더한 게 회사의 자유현금으로는 3,491억 원의 현금 수익이 있었다. 집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0.6으로 그러니까 결손금이죠. 자본이 잠식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1 이하는 이익잉여금률도 마이너스 48.6%로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2025년도 실적을 토대로가 아니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운영경비는 8.1% 줄었는데 올해도 그 좀 줄일 거로 예상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86억 원이었는데 요거를 제로로 해가지고 이 스르프율로 나누면 마진율로 나누면은 4조 8,900억 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됐으니까 운영경비 조금 더 줄이고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1.4% 매출액이 증가되는데 스르풋은 편하죠. 1 더하기 1.4% 해가지고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4조 8,900억 원 해야 된다. 그래서 4조 8,900억을 사업 목표로 하면은 약간의 그 적자가 있는데 재고 회전율을 18회전까지만 성공을 한다면 CEO가 교체돼서 그 합리적인 물류 관리를 한다면은 매출은 6조 원대로 올라갈 겁니다. 운영 경비가 요거는 그때는 조금 증가할 거예요. 그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이익은 1921억 원으로 순식간에 흑자로 전환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가 감소할 때하고 증가할 때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고요. 재고가 감소할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좀 적게 팔아도 동일한 목표 손익분기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4조 9천억으로 약간 부풀려 가지고 그런데 스루프적 금액대로 4조 8,900억 조금 그래 좀 낮게 사업 목표를 잡아 100억만 이렇게 그 회사가 배려를 해주고 신임 CEO가 왔을 때 요거만 달성하면 일단 손익분기점 내 목표는 만든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을 근데 나는 획기적으로 올릴 거야. 그래서 매출이 23.6%가 증가한다면은 원가 회계상으로는 1,824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스르폭과 원가 회계 재고 감소 시와 재고 증가 시 재고 감소하면은 원가보다도 아예 적자입니다. 근데 재고가 증가하면 흑자거든요. 그래서 이 원가 회계 세계는 매출 원가 세계는 전제 조건은 이게 잘못된 세계에 있다.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 전제 조건은 이건 잘못된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그 BGF 리테일을 컨설팅 견해를 얘기를 해준다면 재고 회전율 올리라는 게 한마디 딱 그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중 개선 5단계로 제가 설명을 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재고 관리가 항상 당신네들의 제약입니다. 물리적 한계가 있죠. 시장 제약이 있고 자원 제약이 있고 공급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사례가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슨 TIOE 재고의 최소화인데 재고 회전율을 상승을 목표로 설정을 해라. 18회전. 그리고 생산관리와 판매관리비는 재고 회전율 상승에 종속되어야 한다. 자기네들도 그 프레시 푸도 만들고 가서 팔죠. 물류 자동화에 투자한다. 중앙창고 설정, 지방창고는 최소화해라. BGF 같은 꼴을 당하지 말고 경쟁업체 수준 인건비 인상도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한국에서는 불필요한 제도이다. 넓게 해석해서 기업을 넘어서 국가적인 운영을 본다 그래도 우리나라 규모 정도면은 지방자치제는 필요 없고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지사도 그냥 임명해서 보내면은 그만입니다.
저 전라남도 지사도 그냥 임명해서 보내고 그게 낫지. 그리고 국회의원만 지역구에서 뽑으면 그게 그래도 상권 분립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리턴 1단계로 들어가서 항상 이번에도 제약이지 재고관리가 끊임없는 재고 회전율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해라. 목표를 그렇게 가질 수 있겠냐? 목표를 설정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템플릿 자료로서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이 이런 편집증 환자로서의 말씀입니다. 과잉 생산에 과다 재고하지 말자는 제닛 앨런 언니의 말씀이고요. 로스차일드 여사가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려달라는 저의 제안이기도 하겠습니다. 뭐 읍소리도 하려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 세력한테. 니들이 그렇게 기준을 정하면은 전 세계가 따라올 걸? 라는 게 이제 고민하다가 누가 그렇게 스루프트웨어가 잘났으면은 제가 옛날에 한참 이 활동할 때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더니 스루프트웨어가 그렇게 잘나셨으면 왜 적용이 안 될까요? 그때 제가 답변한 것은 이재용 씨가 하겠다면 될걸요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에요. 사실 나발이 싸움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세력이 로스차일드 여사가 지금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남편은 별볼 일 없답니다.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여사가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다른 거 하세요. 요것만 해주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그렇게 이런 메시지가 이제 유튜브도 더빙이 된다니까 자동으로 외국 사람도 볼 날이 왔으면은 좀 희망상을 갖게 됩니다. 사실 미국에서 태동된 건데 미국에서 그게 지금 정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안 되니까 한국이 될 리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 제약이라는 것이 원가 회계와 스루프트 회계의 그 관계는 있는데 코스트 세계와 스루프트 세계는 만날 수가 없다. 이것은 적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한 놈은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서 스루프 알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쇠뇌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